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부동산 분야에 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재밌는 글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쭉 읽어봤더니 꽤 긴 글인데 아주 편하게 쓰여졌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그걸 쭉 읽어봤더니 내가 썼어도 이렇게 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글을 잘 썼습니다. 또 이해가 확실하게 되게. 그래서 오늘은 그분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 자체가 상당히 이제 구어체로 적혀 있어가지고 읽기도 편하게 되어 있고요. 뭐 이해하시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좀 길긴 한데 가급적이면 제가 1, 2부 나누지 않고 이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 말미쯤 가면 본 내용에 대해서 뭐 어디든 퍼가도 상관없다 라고 쓰셨기 때문에 제가 큰 부담 갖지 않고 어차피 저도 이제 수익을 내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봐서 유추한 바 원래 이 글은 이제 82쿡이라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는 3호 어묵이라는 대화명을 가지신 분이고요. 글 자체가 최초 작성된 날짜는 2020년 6월 29일입니다. 1편이 작성된 거는요. 그리고 이게 총 4편짜리이기 때문에 4편 마지막 편을 보면 가장 최근에 작성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내용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편 작성된 게 뭐 어제나 오늘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나 오늘 아니고 한 열흘 전쯤에 마지막 사부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제 이걸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제가 왜 소개를 해드리고 왜 스미더스가 이걸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적어도 부동산 분야에 관해서만큼은 이 양반이 스미더스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글을 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쓴 글이고요. 여러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 거대한 장기판 같이 하셨던 이용님도 이 글을 보시고 내가 이 사람을 왜 지금에 알았단 말인가 라고 굉장히 감탄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그거 보고 제가 본 건데 어쨌거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꽤 깁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1, 2부로 나누고요. 아니면 그냥 한 큐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바이 355. 여기서 정부가 왜 집값을 못 잡느냐고 답답해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내놓는데요. 여기서 여기라는 건 이제 파리쿡을 말하는 것이겠죠. 공급 확대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전세자금 대출 금지, 크게 이 정도가 있는데 보다 답답해서 한마디 적고 가려 합니다. 공급 확대를 왜 안 하느냐?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보수화됩니다. 김수현 수석의 책에 있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밭이 사라져요. 그럼 공급 확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 집 아니라도 어딘가는 살아야 할 거 아닌가요? 자기 집 아니면 새 집에 살아야겠죠. 다시 말해 정부는 님들이 자가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 확대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새 집이라도 살게 해줘야 되니까 임대 공급이라도 늘려야 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임대 공급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임대 공급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때려 막는 중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의 힘을 빌려야 하니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셔서 그렇지 임대사업자 혜택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젠 종부세 합산 배제도 안 되고 오직 하나 8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외에는 없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임대사업자 혜택 줄여라 하는데 이 이상 더 줄일 것도 없고요. 소급 적용은 위헌입니다.
전세. 다시 말하는데 정부는 님들이 집 가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중요하니까 계속 말해드립니다. 그러면 새 집에라도 살게 해줘야 하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말해드립니다. 근데 자가 보유만 안 하면 새 집이 한남 더힐이 되든 아크로 리버파크가 되든 정부로선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이 네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좋은 집에 살아도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전세 대출 제도를 없애지 않는 겁니다. 전세 대출 제도가 없었을 땐 다들 자기 있는 돈에 맞춰서 전세 들어갔어요. 변두리 빌라, 30년 된 구축 아파트, 빨간 벽돌 다세대 이런 데서 신혼을 시작했죠. 근데 지금요? 전세 대출 팍팍 해주니까 애초에 신축 아파트 빼곤 쳐다보질 않습니다. 어차피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그냥 자기 돈으로는 저기 변두리 빌라나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주 환경 개선해 준 게 정부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작용이 벌어지죠. 전세금이 밀어올리는 매가, 소위 말해서 집값의 상승.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부작용은 정부가 알 바 아닌 겁니다. 왜 아니냐?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입장을 요약하면 이래요. 비싼 집 사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라. 비싼 집 살 능력 되는 사람들 외에는 집 사지 말고 그냥 전세나 월세 살아라.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집값이 오르는 걸 안 무서워해요. 10억짜리가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상관 안 해요.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일본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에 비싼 집 사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이번에 집 살 돈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 잘해주는 거, 그게 바로 정부가 원하는 바고 지금 정확히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죠. 부수적인 효과도 있죠.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2번의 사람들이 집을 더더 못 사게 될 거고, 여기 2번은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비싼 집 살 능력 되는 사람들 외에는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들. 더더 못 사게 되면 표가 더더 안 떨어지니까 일석이조죠. 집 없는 사람들이 주로 진보를 지지한다고 하니까요. 즉 세금 수입이 세수가 올라서 좋고 내 표밭 유지해서 좋고 집값을 잡을 이유가 도대체 없는 거예요. 집값 꼭 잡겠다고 말했다고요? 아무리 사람 좋아 보이는 대통령이 말해도 그냥 립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진심이었으면요. 21번의 대책을 내놓을 동안 김현미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화내는 분들, 분노하는 분들 다 이해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좀 정부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여태 왜 집값 못 잡느냐고 화내고 계시면 어떡하나요? 잡을 생각이 애초에 없는 것을요. 여기서 100번 집값 못 잡는다고 화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이렇게 올랐어도 결과는 180석이에요. 설마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통합당의 정신승리일 뿐이고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정부가 부동산을 잡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댓글에서 이 정부가 서민 위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시는데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조금만 더 보태면 내 집 살 수 있는 계층, 그래서 집값 상승 때문에 사다리가 끊겨 화내는 계층은 정부 기준에서 서민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관심이 있는 건 아예 집 살 희망도 없고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든 그냥 당장에 몇 푼 지원금이 절실한 그런 계층이 서민 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못 들어갈 집이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정부는 관심 없는 거고 그저 집값 올라간 만큼 세금이나 많이 내서 진짜 서민들에게 복지 많이 해주는 게 목표인 거예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 정권 유지하려면 그 서민이 줄어들면 안 되고 더 늘어나야겠죠. 댓글에서 몇 분이 어김없이 화를 내시는데 파리에서 이게 파리쿡이죠. 이 정도면 무척 양호한 수준이네요. 아직 토착 외구 알바 드립이 없다는 거에 무척 감명받았습니다. 제가 딱히 정부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는 걸 보면 보이실 겁니다. 사실 별로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책에 동조하지 않지만 어디서 고수톱 쳐서 딴 자리도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해서 된 정권인데요. 뭐 일개 국민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따를 뿐이죠. 그냥 정부 공격할 생각이 없고 단순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 정부가 없는 사람 편인 것도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있는 사람 편인 것보다야 없는 사람 편인 게 보기도 좋지 않나요? 근데 그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꼴도 못 보는 게 문제죠. 주는 혜택 복지 받고 얌전히 거기 머물러 있어라. 먹고 살게는 해줄 테니. 이게 그 유명한 조국의 개천론인 겁니다. 조국의 개천론을 풀어서 설명하면 굳이 용되려고 하지 말고 개천에서 잘 살 수 있게 따뜻한 개천 만들자. 이게 조국의 개천론이었죠. 이 발언이 개인 SNS에 올린 거라서 허투루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현 정부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거든요. 조국 자체가 현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 그 자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면으로요. 혹시나 지지자분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국님은 한 점 흠결 없이 완전 무결한 분이니 현 정부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개천에 쭉 살기 싫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님들이 계층 사다리를 오른다는 건지 집 산다는 거죠. 집주인이 된다는 건 옛말로 말하면 이제 지주입니다. 지주란 뭐다? 타파의 대상, 즉 축창감이죠. 그러니 현 정부로서는 굳이 그 쳐죽일 지주가 되겠다는 님들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그냥 편히 살라고 우리가 개천도 살기 좋게 계산해주고 있는데 전세금 대출도 팍팍 해주고 남의 집에서 새빵살이 맘 편히 하라고 전월세 3법도 입법해주고 심지어 집주인 재산권 따위는 개나 주고 전월세 무한갱신권까지도 간보고 있는데 근데 왜 굳이 세금 팍팍 뜯겨가면서 집주인이 되려고 하냐.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어떻게 집사라고 1주택 주택담보대출까지 막냐. 이런 말이 웃긴 거예요. 애초에 집 사지 말라고 내는 정책인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왜 집 못 가진 계층에 베풀어지는 무한 자비와 집 가진 계층에 가해지는 각종 억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꾸 집을 갖고 싶어 하는가? 왜냐하면 사람들도 눈치는 있거든요. 내가 무주택자로 계속 있으면 점점 더 가난해지는구나.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죠. 내 전세금 3억 그대로 있는 동안 5억 하던 이 집값이 10억이 돼 있는데요. 집값이 10억이 되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5억으로 전세금을 올려버리는데 나는 그거 올려줄 돈 없으니까 서울에서 밀려나서 경기도로 이사 가야 되는데 이래도 못 깨달으면 문제가 있죠. 지지자분들이라고 해도 사실 속으로는 깨달으셨을 겁니다. 앵무새처럼 세계적으로 집값 잡은 케이스가 있긴 하냐. 왜 우리 정부한테만 그러냐. 안 잡았으면 3배, 4배 오를 거 2배로 선방했으니 정부 덕이다. 하고 있지만 속으로 이분들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나 아무래도 세대인 것 같네. 라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메커니즘에 의해 사다리는 점점 끊겨갑니다. 즉 가진 자는 점점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점점 더 못 가지게 돼요.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는 것을 막을 생각은 없고 못 가진 자에게 가지게 해줄 생각도 없는 이게 서민을 위하는 정부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면 조금이라도 내 손 닿는 대로 사다리를 움켜쥐는 수밖에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요. 점점 더 사다리는 끊겨가니까요. 보세요. 저번에 15억 이상 대출 영원을 만들어 놔서 15억과 14억 9,999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놨죠. 근데 이번에 대책 나온다는 게 12억 이상 대출을 영원 만들 거라는 썰이 돌죠. 12억 이상 대출 영원 만들면 10억 이상 대출 영원이라는 게 집값이 12억이 넘어가면 대출을 못 받게 한다는 겁니다. 담보대출을. 12억 이상 대출 영원을 만들면 그 다음은 9억이겠죠. 또 그 다음은 6억이겠죠. 눈앞에서 자꾸 사다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꼭 부동산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특목고 자사고 왜 폐지했겠어요? 이 정부는 사다리에 오르는 것 자체를 가장 싫어하는 정부입니다.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식들 해외 유학 보내서 넘사벽 되는 건 상관 안 해요. 근데 애매한 애들이 감히 사다리 오르려 하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따뜻한 개천에서 사랑하는 내 새끼야, 우리는 가재, 붕어, 개구리란다 하면서 천년만년 살 생각 없으면 그 와중에라도 좋다는 학군으로 어떻게든 이 약 물고 옮겨서 맹모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 목동 집값이 폭발할 겁니다. 앞으로 더. 물론 모두가 강남, 목동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아니니 한시라도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사다리가 또 점점 끊기겠죠. 슬프지만 각자 도생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만이 그 와중에 살아남는 거예요.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눈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부가 시작됩니다. 6.17 대책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대책을 20번 내도록 못 잡은 걸 21번째에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거냐? 지능 문제 아니냐?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지능 문제 아닙니다. 이걸 믿는 분들이 딱히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믿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이제 신앙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10월에 반드시 온다던 휴거 안 왔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이씨 사기꾼 새끼한테 속았네 하고 떠날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대부분이 그냥 남아서 다음 종말이 온다는 날짜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휴거 온 데서 이미 집은 다 팔아서 다 헌금했고 직장은 때려쳤고 마누라랑 딸아이는 빤스라도 벗어 바칠 기세입니다. 이미 돌아가기도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러니 계속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정부 지지자들이 조국 때도 그렇고 박원순 때도 그렇고 그렇게 몰빵하는 게 이제 이걸 부인하면 자기의 지난 3, 4년이 부정되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는 겁니다. 이분의 말씀처럼. 광신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1차 대책에도 어김없이 이번 대책은 TOP다. 투기꾼들 다 세댔다. 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 딱히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21차 대책이 아니라 2100차 대책에도 이분들 반응은 지금과 같을 겁니다. 이번 대책은 TOP다. 투기꾼들 다 세댔다. 특히 클리앙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왜 생기느냐? 결국 그 신앙이 아니면 버틸 수 없는 현실이 내 앞에 버티고 있을 때 생깁니다. 흔히 트트나 킹유의 이제 유튜버에게 폭락이라고 많이 비아냥거리시는데 이게 아마 이제 부동산 전문 유튜버 같습니다. 폭락이라고 많이 비아냥거리시는데요. 이분들은 사실상 부동산 전문가라기보다는 힐링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차피 집을 못 살 사람들이에요. 10억 하던 아파트가 한 7, 8억 정도 된다고 이분들 집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어차피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투기꾼들 다 세댄다. 말이라도 좀 들어야 숨이 좀 쉬어지고 이제 다 왔다. 곧 폭락이 온다. 조금만 더 버텨라. 말이라도 들어야 소화가 좀 됩니다. 이런 유튜버들은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는 것 뿐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요.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게시판에 들어가면 어떤 글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뉴스 언론이나 이런 기레기들이 쓴 걸 보면 너무 답답한데 그래도 김어준 총수가 해설하는 거 한번 듣고 나면 가슴이 뻥 뚫리고 하루 종일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적습니다. 그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신앙이 된 거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찾아가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다고 이제 돈 내죠. 그럼 치료비 같은 거죠. 뭐. 아무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부가 자꾸 이런 대책 저런 대책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딱히 그걸로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안 잡힐 거지만 때리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잠깐이라도 사이다 맛은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 때리는 신용을 21번 했고 이제 22번째 할 차례인 것 뿐입니다. 때리는 신용을. 어차피 이승에서 집사기 그런 거 언젠가는 잡히겠지 신앙을 가지면서 정부 응원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존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현실이 변하지 않으면 멘탈이라도 지키면 사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죠. 아큐 정전에서 아큐는요, 누구한테 맞아도 내가 저놈한테 맞은 게 아니라 내가 얼굴로 저놈 주먹을 때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1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현생에는 내가 집을 사기 불가능해졌어도 엿먹은 건 투기꾼이지 내가 아닌 겁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6.17 대책을 예로 들어봅시다. 2년 실거주 안 하면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못 받게 해놨죠. 집주인들 벌써 세입자한테 전화 다 돌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정책이 이러저러 해서 계약 연장 못하겠다. 나가달라. 건물이 썩어 빠져서 지분 가치만 겨우 남은 재건축 전세 보증금 몇 푼 될까요? 냉정하게 말해 그 재건축 보증금 가지고는 경기도도 못 갑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쫓겨나지만 엿먹은 건 어디까지나 집주인 놈입니다. 그까짓 거 다 썩어 빠진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고 잘난 척 오지게 하던 집주인이 그 낡아 빠진 집에서 2년 동안 몸 테크할 생각을 하니 왠지 웃음이 납니다. 그 낡아 빠진 집에서 2년 동안 사셔야 되니까. 이 몇 푼 안 되는 전세금 들고 이제 또 어디로 가나 한숨 지어도 그나마 적은 돈으로 대치음만이 목동 단친이 좋은 학군에서 학교를 다니던 자식을 강제 전학시키게 되었어도 어디까지나 이건 내가 맞은 것이 아니라 집주인 놈이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승리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어차피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계층이 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건 그럴 수 있다 봅니다. 비록 사다리를 올라갈 수는 없지만 개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떡고물은 꾸준히 떨어지니까요. 여기서 부동산에 관심 갖고 기울거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 중위소득 이상, 즉 먹고 살만은 하신 분들이라 몰라서 그렇지 현재 살포되는 지원금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받으려면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아요?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당연히 까다롭겠죠. 그 조건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사람들한테는요. 정부가 신경 쓰는 건 그 조건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 조건 이하, 즉 개천에만 얌전히 있으면 어마어마한 종류의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10억짜리 아파트는 5억 돼도 못 살 거지만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100만원씩, 200만원씩 자꾸 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정부는 네가 계속 가난하기를 바란다. 이대로는 천년만년 지원금이나 실업급여에 기내던 신세가 된다. 제발 눈을 떠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는 차마 못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정부가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매하신 분들입니다. 어차피 10억 하던 아파트 5억으로 반토막 나도 못 살 사람들 말고 대충 한 7, 8억 정도로 조정되면 살만하신 분들, 노력하면 사다리를 좀 올라가 볼 가능성도 있는 분들, 대출 좀 보태서 갈아타려다가 12, 16 대책에서 틀어막힌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건 답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그야말로 지능 문제입니다. 정확히 나를 겨냥해서 패고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인천국제공항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이건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노력하지 마라. 소용없을 것이다. 딱히 정부가 사탄의 앞잡이라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진심으로 선이라고 믿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있으면 자연히 도태자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이 도태자들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1편에도 말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없는 사람 생각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태자들을 보살펴가면서 경쟁 시스템은 유지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경쟁 시스템 자체를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예 노력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누군가는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면 그건 정규직이 되기 위해 뼈 빠지게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차피 노력해도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정부가 생각하는 선입니다. 재밌죠? 본인들처럼 일부 특권층만 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들 경쟁도 노력도 없이 그냥 개천에서 마음 편히 사는 사회가 이 정부에게는 정의인 겁니다. 이게 사실 북한에서 하고 있는 사회주의죠. 특권층과 다수의 인민대중으로 나눠지는 것. 특권층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게 현 정부 이분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조국 백서를 봐도 그렇고 이철희 씨도 그런 얘기 했었죠. 조민 뭐 이렇게 저렇게 특혜 받을 때, 장학금 받을 때 이철희 씨가 국회에서 뭐라고 했냐? 사실상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분들에게는 열려있는 제도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특권층이 존재하는 거 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이분들 생각입니다. 현 정부 분들이요. 어차피 누군가는 위에 있어야 할 거, 이명박근혜 패당 같은 썩어빠진 불황당패보다는 자기들처럼 선하고 정의로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위에 있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분들 개천을 개선해 주려는 것도 진심이에요. 인천국제공항 단체 정규직 전환 사건, 말 그대로 개천 정비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개천 정비 사업을 펼치는 특권 측은 나름대로 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경비 아저씨 나한테 혼나는 꼴 보고 싶어요? 이건 정경심 교수가 별로 성격이 나쁘거나 못돼 처먹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당연한 거니까요. 자기는 야단 치는 쪽에 있고 경비는 야단 맞아야 되는 쪽에 있을 뿐입니다. 조선시대에 어느 양반이 지나가다가 노비놈 발로 한번 걷어찼기로써니 누가 그 양반의 고매한 인격까지 의심하겠습니까? 애초에 계급이 다르니 죄도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경비 아저씨 나한테 혼나는 걸 보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짧은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일생과 사상 전체를 보여주는 말을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편에서 사람이 집을 사면 보수화된다라는 말에 전제부터 틀렸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뭐 제가 쓴 책이 아니니까 항의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에게 부탁드리고요. 김수현 실장의 책에 보면 나름 이런저런 근거들이 쓰여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근거가 타당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집을 사면 보수화된다. 이 명제가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맡은 사람이 그 명제를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명제가 틀렸든 말든 이 사람이 정책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 명제 위에서 세울 테니까요. 그러니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지 말아야 진보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라는 명제 위에서 김수현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을 세웠던 겁니다. MSG가 진짜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엄마가 MSG는 독이라고 믿고 있으면 우리 집에서는 미원이나 다시다 따위 평생 가야 맛도 못 보고 그냥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밍밍한 반찬만 죽어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나마 눈치가 있는 분들은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가차없이 갈려나가는 걸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아, 장관이 잘려나가는 게 이리 쉬운 거구나. 여태 그 자리 보존하고 있는 김현미는 정부 뜻대로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 연사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칩니다. 눈치들 챙기시라고. 댁내 평안하시고 각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3부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이 글을 쓰신 분은 사모어묵이라는 파리쿡의 회원님이십니다. 지난 1, 2편의 글로 인해 온갖 곳에서 많은 공감과 응원, 물론 질타도 받았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하신 분들께서 극대노하시며 도대체 부동산을 어떻게 잡으라는 거냐? 그럼 네가 대안을 내놔봐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더러 대안을 내라고 할 거면 저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주든가 하다못해 국토부 장관 정도는 한 자리에 시켜주고 말을 해야죠. 그거 하겠다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연봉 수억씩 받고 앉아 계신 분들 아닙니까?
부동산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면 잡는 방법은 그 양반들이 생각을 해야지. 21번 대책을 내도록 실패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님께 피자 한 조각 얻어먹은 바 없는 평범한 백성 1인 저한테 해결책을 내라고 윽박 지르시면 어쩝니까? 그래도 저는 타고나길 대인배인 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을 어떻게 잡느냐? 심플합니다. 공급을 늘리고 수요는 줄이면 됩니다. 공급은 말 그대로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명박이 세곡, 내곡, 자곡에 보금자리 주택 투하하듯 요지에 그린벨트 풀고 요지에 재건축, 재개발 다 허가하고 한 방에 다 때려 지으면 됩니다. 참고로 이명박 당시 민주당은 뭐라고 했느냐? 밤값 아파트가 무슨 친서민 정책이냐? 임대 아파트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편부터 말했죠. 민주당 분들이 생각하는 서민이란 반값 되면 살 수 있는 사람은커녕 아예 처음부터 집 살 꿈도 못 꾸는 계층이라고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급은 그렇다 치고 수요를 어떻게 줄이냐.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어서 때려 지으면 뭐라고 했느냐. 이래도 부동산이 안 잡히면 더 짓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명박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량 폭탄 앞에 장사 없는 법이라는 것을. 필요하면 정부가 언제든 요지에 아파트를 계속 공급해준다. 그러니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게 되면 자연히 집을 안 사게 됩니다. 즉 수요가 자연히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계속 요지예를 반복하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요지가 아닌 뭐 3기 신도시 이런 거는 공급으로 치지 않습니다. 에르메스 버킨이 꼭 하나 갖고 싶은 사람한테 버버리백, 토리버치백 100개 안겨줘 봐야 버킨에 대한 열망이 사그러들까요? 참고로 에르메스 버킨은 한 5, 6천만원 하는 거고요. 버버리백은 뭐 한 1, 200 하는 겁니다. 버킨에 대한 열망이 사그러들까요? 아니요. 그럴수록 더 갖고 싶어집니다. 상급지에 대한 수요를 하급지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공급은 지어서 해주는 것이고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짓겠다 확신을 주어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집을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집 장사 해봐야 별로 돈을 못 벌겠다 싶으면 자기들이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걸 하나씩 팔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집 한 채나 두 채 정도만 갖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나온 매물들을 집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아까 한 7, 8억 갖고 있는 애매한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집을 사야겠다는 수요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공급이 완료가 되니까. 공급이 채워지니까. 아무튼 공급은 계속 지어서 해주는 것이고 수요는 앞으로 계속 짓겠다는 확신을 줘야 수요가 줄어드는 건데 그런데 현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완전히 거꾸로 했습니다. 일단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아서 미래 공급을 원천 차단시켰습니다. 그뿐인가요? 공급이라는 건요. 새 집을 지어서 물량을 늘리는 것도 공급이지만 원래 있는 집을 내놓게 만드는 것도 공급입니다. 그런데 내놓지를 못하게 했어요. 임대사업자로 묶고 양도세로 묶고 몇 년 실거주 안 하면 못 팔게 묶고 하여튼 이래저래 집을 팔 수 있는 길을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파리 대책을 보고 이건 부동산을 잡는 게 아니라 폭등시키려는 대책이다 라고 1000번 말했었습니다. 그럼 현 정부가 공급은 막았다 치고 수요는 어떻게 늘렸다는 거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출산율이라도 폭발했다는 거냐. 공급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새 집을 지어주는 것만이 공급이 아닌 것처럼 비단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이 수요가 느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집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 가만 냅뒀으면 그냥 전세 살며 돈 모아서 한 10년쯤 후에 집을 샀을 사람, 또 돈 모아서 그까지 집 한 채 사면 뭐하냐, 오늘 치킨 시켜 먹고 말지 하면서 욜로 했을 사람, 10년이고 20년이고 소중히 청약통장 가꾸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싸그리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시그널을 줘서 너도 나도 땡빛이라도 내서 다급히 부동산에 뛰어들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바로 이 정책이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공급은 줄여버리고 수요를 늘려놓은 게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체라는 겁니다. 사실 공급을 막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악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집은 언제든 지어서 공급할 수 있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인식은 쉽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9.13 규제로 대출이 막혀버렸고 12.16 규제로 상급지로 갈아탈 수 없어졌고 6.17 규제로 무주택자조차 한 채 전세 끼고 사둘 수가 없어졌습니다. 집 사면 사야 된다.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다다음번에는 더 힘들어진다.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 각종 규제로 이 인식을 박아주는 짓을 자그마치 21번을 반복했고 앞으로도 또 할 거죠. 단순히 전세 한 텀 더 살았다고 자기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린 이 악몽 같은 경험은 웬만해선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체득한 이 경험을 사람들이 뇌리에서 지우기에는 또 얼마나 세월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공급은 2중, 3중, 4중으로 꽉꽉 막아놓고 수요는 폭발시키는 짓을 했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게 현대 경제학의 기적이겠죠. 어떻게든 정부의 책임을 좀 덜어보고자 저금리니 유동성이니 외부 요인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요인들은 그냥 거들었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참고로 놀랍게도 주택시장은 요 몇 년간 과물량 공급 구간에 있었습니다. 물론 전 정부에서 해놓은 건데 이걸 현 정부에서는 공급은 충분하다로 우기는 근거로 잘 써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 정부 내내 공급을 틀어막았기 때문에 앞에 기다리는 것은 지옥 수준의 공급 절벽입니다. 과물량 구간에도 이리 올랐던 부동산이 공급 절벽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오르겠죠. 제가 이쯤에서 어떤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편에서 정부는 님들이 집 가지는 걸 싫어한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정부는 전세조차 안 좋아합니다. 그나마 자가를 가지는 것보다는 좀 낫다는 거지 전세도 딱히 탐탁치는 않아요. 왜냐?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이유는 대부분은 전세를 살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이며 한국 사람은 돈을 모으면 뭘 하느냐? 집을 삽니다. 닌텐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마도 안 해보신 분도 대부분 이름 정도는 들으셨을 겁니다. 그 게임에서 한국인들은 뭘 하느냐? 대출받아 집을 사고 열심히 벌어 빚을 갚고 다 갚으면 또 대출받아 집을 늘리고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고 그것도 다 갚으면 또 대출받아 집을 늘리고 죽어라 벌어 빚을 갚고 늘 반복합니다. 아니 뭐 그런 게임이 다 있냐고요? 원래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숲 유저들 사이에서는 집값을 대출해주는 너구리를 일컬어 고리대금업자라고 부르는데요. 실상 이 너구리는 놀랍게도 유저에게 담보 제공도 안 받고 심지어 LTV, DTI도 안 따지고 전액 빌려줍니다. 어차피 빚내서 집 사고 돈 벌어 갚는 건 마찬가지라도 역시 게임 세상은 현실 세상 따위보다 단연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이 게임에서 다른 나라 유저들이 나비 한 마리씩 잡고 물고기 한 마리씩 잡고 조개 하나씩 주우며 낭만적인 섬 생활의 여유를 만끽할 때 한국인 유저들은 나비, 물고기 조개를 말 그대로 씨알이 마르도록 남획하여 집 앞에 산처럼 쌓아놨다가 다음날 몽땅 내다 팔아 빚을 갚습니다. 밤에는 가게 문 닫아서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팔아서 빚을 갚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값이 얼마다 이러고 앉았죠. 즉 게임이 아니라 노동을 합니다. 내 집 한 채, 번듯한 한 채를 갖는 것. 게임 속에서조차도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이게 한국인입니다. 즉 한국인의 내 집에 대한 집착은 아예 DNA에 박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전세 살면서 돈 모아서 어디 쓰겠습니까? 집 사겠지. 정부가 전세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집을 사는 걸 한층 쉽게 만드는 제도가 전세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금 주고 못 살 사람들이 전세 끼고 사두잖아요. 그게 갭투자입니다. 이거 정부로서는 굉장히 싫은 일입니다. 에? 싫어한다는 증거를 대라고요? 이번에 무주택자가 전세 끼고 사두는 것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갭투자 하는 것도 막았죠.
진짜 투기를 막고 싶은 게 전부라면 무주택자가 전세 끼고 한 채 사두는 건 안 건드렸겠죠. 이번에 재건축 실거주 2년 조항 만들면서 이러면 전 세입자가 쫓겨난다는 생각을 정부가 미처 못했을까요? 아니요, 빤히 보이는데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왜냐면 전세 사는 것도 썩 마음에 안 드니까. 이참에 쫓겨나서 월세로 옮기는 게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즉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주거 형태는 작아도 전세도 아닌 월세이며,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월세보다도 모두가 집 한 채씩 가지는 평등 사회입니다. 물론 한 채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롯데 시그니엘 300평짜리도 한 채고, 저기 이문동 재개발구역 옥탑방도 한 채입니다. 딴 생각은 없고 제가 처녀 시절 살았던 곳이라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이문동 화이팅. 이분이 여자분이네요. 추석궁도 한 채, 꽃집이가 사는 움막도 한 채인 것처럼요. 문제는 누가 어느 주택에 들어가느냐가 랜덤이 아니라는 데 있죠. 모두가 한 채씩 평등하게 집을 가지는 사회에서, 이거 공산주의 사회죠. 조국 전 장관과 저 두 사람이 있고, 롯데 시그니엘 300평이 있고, 이문동 재개발구역 옥탑방이 있습니다. 과연 롯데 시그니엘에 들어가는 건 제가 될까요? 조국 전 장관이 될까요? 답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더 평등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정부로서는 가뜩이나 은근히 전세도 없앴으면 좋겠는 마당에 고맙게도 눈치 없는 무주택자들이 또 불까지 붙여줍니다. 정부는 뭐하냐? 보유세 팍팍 올려라. 그러면 집값 잡힌다. 실제로 보유세를 올리면요, 올린 만큼 월세에 전가되며 전세는 월세로 대체됩니다. 결국 전세제도 자체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로서는 꼭 먹고 알 먹고죠. 집주인들 주어 팰 수도 없고 세수를 늘릴 수도 집주인들 주어 팰 수도 있고 세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전세자들이 자가 보유로 가는 길을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고, 무주택자들에게 사이다까지 먹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는 그렇게 올려라 노래를 안 부르셔도 어차피 계속 올릴 겁니다. 보셨죠? 이번에 법인 얻어맞는 거. 다음에 누구 차례일까요? 근데 이렇게 보유세를 올려버린들 집주인이 세가 되느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궁극적으로 자본가만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타격은 결국 못 가진 자들이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자석과도 같은 것이라 아무리 가진 자들에게서 강제로 뜯어서 못 가진 자들에게 뿌려준다 해도 결국 귀신같이 가진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정부 정책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못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정부 정책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1편에서 말했죠. 집주인, 즉 지주는 뭐다? 죽창으로 찔러 죽여도 시원찮은 존재가 바로 지주입니다. 근데 실제로 죽창으로 찌르지 않잖아요. 그냥 젠틀하게 세견만 걷고 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분들이 저같이 어설프게 사들에 올라오려는 인간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권력을 잡았는데 그렇게 미운 놈이 있으면요, 벌써 광화문에 일일이 굴비 역든 나오게 해서 집 많이 가진 놈 순서대로 자비판하게 만들어서 개망신을 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보면 이분들의 인격이 얼마나 고매한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비꼬는 거죠. 자기들도 집주인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현 정부의 주축이 되시는 진보 386 분들은 집을 10채씩 가져도 아무 죄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말했잖아요. 계급이 같지 않다고. 노비놈이 갓 쓰면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지만 양반들이 갓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사실 저는 정부가 처음부터 이러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리 정책을 낼 때는 나름 진심이었고 처음에는 진짜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호언장답을 한 것과는 달리 집값은 점점 올라가는데 지지율이 계속 안 떨어지니 어느 순간부터 핀트가 나가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이걸 바라네? 특히 총선 압승 이후에는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습니다. 에?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해놨는데도 180석이네? 원래 집값을 올리는 게 이분들이 은근 바라던 바인데 심지어 지지율도 잘 나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둥지 헐어 불 떼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럼 이제 정말 이미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들 위헌 소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유재산권 보장, 거주 이전의 자유, 몽땅 다 개나 줬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래도 180석이 나오고 지지자들이 알아서 남 탓을 해주니까요.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를 정부더러 어쩌란 말이냐. 이명박근혜가 올려놓은 게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요. 비단 집값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수사하는 검찰이 적폐가 됩니다. 그분들이 위안부 할머니 돈을 착복하면 할머니가 토착 외구가 됩니다. 이러한데 뭔들 마음대로 못할까요? 한 50차 부동산 대책쯤에서는 집 한 채 이상 가진 사람들한테서는 집을 뺏어서 무주택자에게 준다. 이런 정책이 나와도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허한 개소리 같죠? 그럼 좀 다르게 말해볼까요? 실제로는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은 국가가 매입하여 공공주택 조성기금으로 활용한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쓰니까 훨씬 더 현실성 있어 보이죠? 아마 다음 대선에도 민주당이 당선되면 충분히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정부에 대해서 늘 놀라는 지점은 정말 놀랍도록 자신들에 대해서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지향하는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숨기고 싶었다면 조국이 굳이 용될 필요 없이 예쁘고 따뜻한 개참 만들자고 말을 안 했을 것이고, 장하성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사람이 강남 살 이유는 없다고 안 했을 것이고, 조희연이 나는 용기가 없어서 자식을 외고 보내서 주류를 키웠다. 하지만 니들은 용기 내서 자식 일반고 보내라 화이팅! 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작년 연말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훈시하시었습니다. 부동산 잘 잡고 있다. 자신 있다. 즉 내 뜻대로 잘 되고 있다고 대놓고 말한 겁니다. 아예 숨긴 적조차 없어요, 이분들은. 그리고 가장 놀라운 지점은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하는데도 늘 지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집값을 잡지 않는 것은 결코 정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우리 이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외쳤던,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하겠다고 외쳤던, 결정적으로 집값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도 또다시 180석으로 화답해준 바로 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 명문이군, 띵문이군 하고 고개를 끄덕여 놓고서 정작 다음번에도 투표장에 들어가면 에이 그래도 어떻게 통합당을 찍어, 통합당이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빠 하면서 민주당에 한 표 찍고 나올 바로 님들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를 비난하는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비록 저는 지지하지 않으나 대다수가 지지하여 당선된 정부가 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그게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가 비록 불완전하나 현 시점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제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혹 이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부디 앞으로는 얼굴이 복지인가 사람 냄새나게 생겼는가 이런 거 말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왜 투표하는가, 나의 이 한 표가 나와 내 자식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잘 생각하시고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을 하나 하자면요. 에이 설마 정부가 집값을 일부러 안 잡기야 했겠어? 이런 거에 대해서 점체 미련을 못 버리시더군요.
저더러 음모론이라면서요. 대부분 똑똑하신 분들이 이러시는데 일부러라는 것은요. 정부가 무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악의 세력 보스처럼 흑가면을 뒤집어 쓰고 가난한 놈들이 감히 집을 사려들어 칵칵칵 쳐올려서 막아주지. 이런 중2병 대사를 읊는 것만이 일부러가 아닙니다. 공급을 안 하면 결국 못 잡을 것을 알면서도 죽어라 공급만은 안 하는 것. 21번 실패할 동안 방향 수정을 단 한 번도 안 했고 22번째도 안 할 것.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길 걸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 그것도 훌륭한 일부러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 집값이 현 정부 출범 이후 52%가 올랐다는 경실련 주장에 국토부가 반박 자료 냈죠. 아니야. 14%밖에 안 올랐어. 실제로 52%가 올랐는지 14%가 올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국토부가 14%밖에 안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태까지 해온 결과에 반성이 없으며 즉 그러므로 앞으로 더 오르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이 정도로 대놓고 말해주는데 못 알아듣는 것도 재주입니다. 원래 2절 3절 하는 거 안 좋아하는 성격인데 어쩌다 보니 3절까지 해버렸군요. 저의 비루한 글로 인하여 한 분이라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됐다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만 본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말했듯이 신앙의 영역이라 제가 개종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원래 신앙인이라는 건 신앙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한 법입니다. 오히려 그 신앙에서 깨어나면 그때부터 죽지 못해 살게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잘 하겠다 하길래 믿고 찍어준 죄밖에 없는데 정신 차려보니 개천으로 추락해 있는 거죠. 나 그리고 내 자식들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4편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모어묵입니다. 저는 사절은 안 한다고 해놓고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죄송합니다. 글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목 짓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서 아무쪼록 너른 양해 바랍니다. 이번 글도 아무데나 자유롭게 퍼가셔도 무방합니다. 더불어 퍼갔다가 여기저기서 강퇴당하시고 고조 할아버지까지 국적이 일본인으로 바뀌신 이름 없는 열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옆집 흉종 보겠습니다. 아니 저희 옆집 아저씨가 툭하면 아줌마를 패는데 제가 그 아줌마 하소연을 들어준 것만도 22번이거든요.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침 그 집 아저씨를 마주쳐갖고 제 딴에는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죠. 아니 아저씨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22번을 팰 수가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알 뒤집히는 진기명기쇼를 선보이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딱 4번밖에 안 팼대요.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린가 하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아저씨는 2번 시킨 것만 카운터에 넣더라고요. 기타 밥상 뒤집어 엎은 거, 걸레질 하는데 괜히 엉덩이 걷어찬 거, 밥상에 국 없다고 뒤통수 후려친 거 이런 거는 입원할 정도가 아니었으니까 가정폭력으로도 안 치는 겁니다. 그 옆에 내가 5만 거를 다 집어넣어서 22번이라고 하는데 나는 4번밖에 안 팼다. 참내 어이가 없어서. 자, 천하에 상관없는 옆집 얘기는 그만하고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옆집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정책을 22번이나 했는데 왜 달라진 게 없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정부는 실효적인 거는 4번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을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6.1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기타 지역 규제로 서울은 다시 불장이 되었고 이거 불바다가 됐다는 거죠. 그 시장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삼청 대잠에 살려면 이제 허락받고 사라고 대놓고 성벽을 둘러쳐준 덕분에 그 이외의 지역들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죠. 삼청 대장이 뭐냐면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 여기에 살려면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허락받으라고 했죠. 정부 신고하고 허락받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벽을 쳐놨으니까 나머지 지역이 더 활성화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제 삼청 대잠은 어차피 비싼 지역이니까 그대로 유지된다고 쳐도 이러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호통을 칠 줄 알았는데 언제든 필요하면 대책을 계속 내라 하면서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이건 정부 심리 전문가 1급 자격증 소유자인 저로서도 미처 예상 못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도 호통을 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노래방에서요. 음치 같은 애가 혼자 마이크를 잡고 22절까지 부르고 있으면 야, 제 마이크 뺏어 해야 되는데 심지어 노래방 주인 아저씨한테 10만원어치 시간을 더 넣어달라면서 200절, 300절까지 네 맘대로 불러 하고 멍석을 깔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날 대통령께서 장관한테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공급을 늘리라고 했다고요? 여기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사실 그냥 희망회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 서울도심 신축 아파트,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인데 현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하는 공급이라는 것은 임대주택, 청년희망 어쩌고, 가로주택 정비 사기 신도시, 즉 그 공급이 아닙니다. 천하의 의미가 없어요.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월세로 빌려 쓸 수 있는 아파트들이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한테 지시한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얘기고요. 대신 이날 큰 수확을 거둔 게 있다면 바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전 국민에게 힌트를 준 것입니다. 대통령 눈밖에 날 것 플러스 전국민적 개망신 플러스 본인 지역구 신망 보다도 더 큰 게 반포의 13평 아파트.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도 버리고 대통령 눈밖에도 났고 개망신도 당했지만 자기는 반포권은 못 팔겠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건 제가 눈치 좀 챙기시라고 열변을 토했는데 이거는 눈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답을 찍어준 수준이에요. 이래도 못 알아듣는 거는 그냥 신앙의 영역입니다. 물론 신앙인들께서는 이것도 피해 쉴드를 치셨죠. 나라도 그랬을 거다. 너 같으면 반포 아파트를 팔겠냐? 당연히 저라도 안 팔죠. 반포 아파트. 문제는 저는 강남집 가진 걸 무슨 사탄의 농간 정도로 여긴 적도 없고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난리친 적도 없고 여러 채 가진 놈들은 한 채씩 팔라고 협박한 적도 없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고 노영민 씨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신앙인들 빼면 다 아는 사항 길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날 가장 큰 수확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뜨릴 생각도 없다는 정답이 다름 아닌 정부 핵심 인사에게서 나왔다는 데 있겠습니다. 어쨌든 6.17 대책도 망한 바 신앙인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투기꾼 탓으로 돌리고 계시죠. 이게 다 투기꾼 탓이다. 공급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투기꾼들이 사갈 텐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광화문 광장에 일렬로 세워서 공개 처형을 해도 시원치 않은 인민의 적 투기 세력은 대체 왜 하필 이 정부 때만 난리인가? 혹 이명박근혜 역적 패당이 투기꾼들 몇천 명 정도를 은밀히 양성해 놓고 우리 때는 얌전히 지내다가 민주정부 하에서만 활동하라 고 지시한 게 아닌가? 참고로 저는 물론 드립친 건데 진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제가 처음에 글을 올렸던 파리쿡입니다. 사실 투기라는 게 참 재밌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불륜과 로맨스와의 관계와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듯이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인 겁니다. 사실 투기꾼들은 어떤 사람이냐? 현금 보따리, 달러 뭉치, 금괴, 집안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가 퉁퉁하게 살찐 손에 송아지 눈깔만한 보석 반지 끼고 짙은 선글라스 쓱 올려 끼면서 부동산업자 불러다 앉혀놓고 실장님 이번엔 어디죠? 이러는 사모님들일까요? 참고로 대부분의 투기꾼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는 위에 써드린 겁니다. 우리 국민의 금융지식 수준이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건 드립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금융지식 수준이 실제로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아, 그런 거 말고요. 지방마다 쫓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집 사서 이 지역 올려놓고 저 지역 올려놓고 그런 양반들이 투기꾼이다. 그러니까 때려잡아야 한다. 일단 지금은 6.17 대책으로 다른 데를 다 막아버려서 다시 서울로 불이 옮겨 붙었지만 그 이전 시점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신앙인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서 신앙인은 대개분들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 일말의 상식이 남아 있으셔서 거대한 서울 부동산 시장을 투기꾼들이 쥐락펴락한다는 주장은 차마 못하시고, 지방 부동산은 투기 세력이 올린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일단 6.17 이전으로 돌아가 보죠. 얘는 수원으로 들겠지만 수원이 아니라 당시 규제지역 아니었던 곳 어디를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알뜰주부 1인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마트 가면 1,000원 더 비싼 국산 두부냐 중국산 두부냐, 두부 코너 앞에서 햄잎 뺨치게 고민하고, 삼치 사고 싶은 거 참고 고는 거 사고, 다른 엄마들 다 갖고 다니는 명품백 하나 못 사고, 에코백 들고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아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 종잣돈을 만들었어요. 이 돈을 은행에 넣자니 이자가 제로에 한없이 수렴하고 돈 가치가 매일매일 떨어지니 예금하기가 겁이 나죠. 참고로 인플레이션은 아줌마가 제일 귀신같이 압니다. 왜냐? 남편 월급은 안 늘어나는데 마트만 가면 물건값이 올라와 있거든요. 참고로 저 며칠 전 땡동문고에서 이게 하여튼 땡동문고에서 애가 사달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수사깡처럼 생긴 젤리 한 봉지 집어들었는데 계산하고 보니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 물어보니 젤리 한 봉지가 7,500원이더라고요. 쪽팔려서 차마 취소해달라고도 못하고 그냥 사갖고 나오면 눈물을 삼겠습니다. 젤리 한 봉지에 7,500원이라니. 이게 나라입니까? 돈 없으면 젤리도 못 먹는 세상. 이게 정의입니까? 정부는 당장 젤리에 초과 이익 환수제를 적용하고 애들이 먹는 젤리 비싸게 팔아먹는 악덕 업체에 각종 규제를 가하여 젤리 값을 안정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걱정 없이 젤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어쨌든 아까 그 알뜰주부 얘기로 돌아가서 이 아줌마가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 종잣돈이 됐다 쳐요. 이 돈으로 내 노후도 대비하고 우리 애들 나중에 좀 보태주고도 싶습니다. 그러려면 집 한 채 사두는 게 제일 든든하고 현실적이죠. 주식 이런 거는 잘 알지도 못하고 괜히 손댔다 돈만 잃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같이 사는 왼수 같은 인간이 벌써 주식에 손댔다 몇천 해먹어서 사내 만에 난리쳤던 기억이 생생한데 나까지 주식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꼴랑 1 내지 2억 가지고 서울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서울은 집값 자체도 비싸지만 대출을 다 막아놨으니까. 그러니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가 좋은가? 밥 안 쳐놓고 검색하고, 감자볶음에 찾아보고, 애들 재워놓고 찾아보고, 나름 열심히 손품 팔아봅니다. 그런데 어머나, 아직 수원에는 대출이 나오고 상승 여력도 있다네요. 사실 아직 본인도 전세살이지만 남편 직장이 서울이라 수원에 집 사도 거기 살진 못해요. 하지만 내 이름으로 수도권에 집 한 채 있으면 마음이라도 든든할 것 같습니다. 아줌마 행복한 마음으로 알토랑 같이 한 푼 두 푼 모은 1에서 2억 든 통장을 소중히 품고 수원 임장 갑니다. 자, 이 아줌마가 바로 6.17 대책 전에 수원 집값을 올려놓았던 투기 세력입니다. 누가 봐도 그냥 정상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선량한 국민 1인일 뿐이에요. 우리 어머니고 나 자신이고 내 딸이고 내 가족이죠. 영화에 나오는 사모님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사람을 투기 세력으로 지목했고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투기꾼이 악이다라고 비난했어요. 자, 그럼 누가 이 선량한 알뜰 주부를 투기 세력으로 만들었는가를 봅시다. 아까 처음에 물음으로 돌아가 보죠. 쳐죽일 투기꾼들은 왜 이명박근혜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좋은 정부 때만 난리인가? 정답은 물론 투기꾼은 이명박근혜 때도 존재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존재했겠죠. 조선시대에도 있었을 것이고 고려시대에도 있었을 것이며 아마 선사시대에도 움집 가지고 투기한 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껍데기 100개 사면 살걸 1000개 받아먹는 놈.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투기꾼의 활동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이유는 부동산이 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집을 산 게 박근혜 때니까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집을 샀다고 하니 주변에서 입을 모아 한 말이 왜 집을 샀어? 점점 떨어질 건데. 그때만 해도 집 사면 세된다는 게 중론이었고 그래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각한 때였어요.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집을 안 샀죠. 그래서 정부에서 돈 빌려줄 테니까 제발 집 사라.
심지어 취득세까지 면제해줘가며 제발 집 사라고 권장했던 때입니다. 그때가. 이건 저도 기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때 집을 샀습니다. 첫 집을. 그리고 그때는 양도소득세까지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돈이 되면야 당연히 너도 나도 집을 사려고 들죠. 즉 지금 투기꾼이 날리는 이유는 당연히 투기하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투기꾼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투기라는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하고 사실 아주 극소 케이스를 빼놓고는 모두 투자라고 봅니다만 정부 인식이 집 사는 행위 자체를 투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투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투기라는 단어를. 네? 한 채 사는 건 투기 아니고 괜찮다고요? 한 채는 괜찮다고 누가 그래요? 지금 계속 규제 나오는 게 무주택자, 1주택자도 두들겨 패고 있는데요. 1주택자도 종부세 올린다는 거 못 들었어요? 그냥 누구든지 집 사면 그 순간 투기 세력인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괜히 서울시장이 평생 월세 전세 살면서 나는 청렴하네 도덕적으로 우월함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세가 28억짜리라도 그 월세가 강남에 250만원짜리 더라도 집만 안 사면 도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집 사면 그냥 얄짤없이 비도덕적 투기 세력이라 이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부가 투기하면 돈이 되는 시장 상황을 만들어 줬으니까 투기꾼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위에 말한 알뜰주부 같은 사람들도 집 살 생각을 하게 만드니 그게 바로 투기꾼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정부가 언제 돈이 되는 시장 상황을 만들어줬냐. 이렇게 규제했고 저렇게 규제했고 이렇게 세금 붙였고 저렇게 세금 올렸고 아무튼 하여튼 다 틀어막았는데 왜? 라고 김현미 장관 빙의해서 도끼눈 뜨고 항의하고 싶을 겁니다. 가격 결정하는 건 뭐다? 수요와 공급. 말했잖아요. 모든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데서 온다고. 공급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에 자꾸 손을 대기만 하니까 시장이 반발하는 겁니다. 이러면 22번째 규제가 아니라 220번째 규제를 해도 결코 시장은 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지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공산당. 근데 신앙인분들 공산당이라고 하면 당장 우리 옆집 아저씨처럼 눈알 뒤집는 진기명기쇼 보여주면서 아니라고 펄펄 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면한테 야 너 공산당이냐 빨갱이냐 이러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럼 공산당이 아닌 이상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길 재주는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공산당이라도 힘들어요. 이건 평양 시내 아파트가 한국 돈으로 3억씩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최근까지 문재인 정부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죠. 공급은 충분하다. 왜 충분하다고 하느냐. 전국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눠서 대충 100% 가까이 떨어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주택수는 이미 충분한데 나쁜 놈들이 2채, 3채, 4채씩 갖고 있어서 이러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주택 안에는 이문동 재개발구역 옥탑방도, 여름에 큰 비 오면 똥물 천지되는 반지하방도, 30년 된 빌라도 다 때려 넣은 숫자인데 대충 나눠보면 머리수는 맞으니까 공급은 충분하대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지붕만 있으면 집으로 치는 거고 그게 이분들 생각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그 와중에 어디 살고들 계신지 다들 아실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좀 더 좋은 집,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을 무시하고 공급을 꽉꽉 틀어막기만 한 것. 그래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투기꾼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고 통탄할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도 집값 올랐다는 기사에 그러니까 베스트 댓글들은 다주택자를 때려잡자, 투기꾼들 사형시키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거기 임대사업자도 넣었더라고요.
아니, 임대사업자는 국가가 혜택 줘가면서 집 좀 빌려달라고 사정사정해서 협조했을 뿐인데 국민 수준이 이런데 정부가 뭐 얼마나 대단히 옳은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당장 국토부가 공급 늘리겠답시고 잠실 주공 5단지, 음마 아파트, 여의도 재건축이라도 승인해줘 봅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잘 사는 놈들 더 잘 살게 해주는 정부라고 축창 찾으러 가겠죠. 그러니 제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정부 욕하는 게 아니라고. 정말 나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정부가 똑바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국민인 겁니다. 대깨문들. 인간의 본성은 거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모어북님의 글은 끝이 납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에 대한 글. 이분의 그 계정이 아이디가 영어로 재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분은 아마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름 전문가다 보니까, 또는 뭐 부동산 정책학과 교수거나 학자거나 뭐 그런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겠죠.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한다는 거. 근데 그 집 상태가 엉망진창인데도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한다는 거, 제가 실제로 시장에서 느꼈던 내용입니다.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평촌에 살고 있습니다. 안양시 평촌입니다. 평촌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뭐 20년 넘은 데니까 신도시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제가 사는 아파트는 20년 만에 새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평촌에서 2015년도쯤에 그렇게 새로 지었던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촌의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시세가 다 짓고 나니까, 왜냐면 처음에 분양할 때는 미달랐어요.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 초반이었는데 건설 경기가, 아파트 경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뭐 집 사면 오히려 손해본다 이래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미달이 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운 좋게 분양을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반드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건설 경기가 안 좋고 한 건 둘째 문제고, 평촌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저는 이 집이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평촌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그런데 대부분 다 20년 된 아파트들입니다. 새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촌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파이프를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녹물이 나와요. 녹물이. 그냥은 모릅니다. 근데 필터를 끼워보면 한 달 만에 필터가 벌건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거 아파트들 전체가 다 20년 됐는데 재건축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돼가지고, 하지만 살기에는 탐탁치가 않은 상황인 겁니다. 20년 된 낡은 아파트라는 거죠. 그러니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새 아파트는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원하는 새 아파트였으니까. 제가 들어왔고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거의 2배, 3배 올랐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거의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평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와 이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2배, 3배 이상 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에. 현 정부분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원 없이 부동산 정책을 하시는데요. 이러시다가 여러분들 영영 진보 정권이 다시는 탄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치명적인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는 진보 정부에게 국민들은 표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도 보리수 정부한테 주겠죠. 지금 바짝 땡기고 20년, 30년 진보 쪽에 계신 분들, 특히 호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 영영 주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왜 호남 얘기를 하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 정치에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대구에 태어나서 민주당 공천을 운 좋으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에 태어나게 돼서 호남 지역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싶다면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런 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는 당선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고 욕하고 싶어도요. 수십 년간 굳어져온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호남이든 영남이든 보수와 진보가 있기 마련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향은 호남인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재산 축적 과정이나 정치 스타일은 누구보다도 자유한국당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걸 감추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아예 그냥 극보수 같은 사람이 보이는 반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완전 진보 같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양쪽 다 영영 지역주의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당, 진보당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거대 정당이, 지역 기반 정당이 되어버리면. 제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지역주의를 종식시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광주 금남로 거리에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들은 것도 있으니까 그때 또 대학생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약간 공포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공포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 당시 마인드로는 필요하면 5.16이든 12.12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드디어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됐구나. 또는 과거에 광주 사태가 있었는데 그 광주 쪽, 전라도 쪽 사람들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그날 광주 시청 앞 사거리에 무슨 플랜카드가 걸렸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중 대통령님 이제 광주는 잊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는 플랜카드가 광주 시민들에 의해서 광주시청 앞 거리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지역주의는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피를 흘렸던 광주가 모든 걸 용서하고 덮고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 올 때까지도 지역주의란 얘기는 한국 정치에서 거의 사라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잘 살고 못 살고 부의 차이 때문에 싸웠지 지역주의 가지고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빨갱이다 아니다, 북한이다 아니다 이 문제도 끝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넘어올 때는 그저 우리는 잘 살게 할 거냐 못 살게 할 거냐에 대한 경제 방향, 정책 방향, 진보냐, 진보 경제냐 아니면 보수 경제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선거를 치르면서 종북이니 영호남이니 이런 얘기들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십몇 년 동안 우리가 잊어왔고 기억 속에서 지워왔던 거를 다시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아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삼호목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대중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대중의 머릿속에 지금 집을 못 사면 다시는 못 산다는 공포를 한번 심어주게 되면 이게 다 악질적인 거라고 하셨죠.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짓이 과거 박근혜 정부가 십몇 년 동안 잊어먹었던 종북이라는 기억, 지역 감정이라는 정치 어떤 문화를 다시 대중에게 심어준 것처럼 현 정부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 정부가 악마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알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아마추어고 무능하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부터는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으니까. 현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자기 살림 불리면서 살았으니까 이러시는 거겠죠. 저도 뭐 이 사모목님처럼 사람의 본성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 문재인 정부 분들 그 관계자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작작 헤쳐드세요. 작작. 그렇게 움켜줘 본들 1, 2년 있다가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정권을 새로 잡아도요. 한번 털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